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2020년 8월 15일 아직도 이 제국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진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라며 식민지배 하에서 일제의 충성을 구한 인물들을 옹호했고, 연세대 교수 류석춘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을 지적했습니다. 원희룡과 류석춘을 비롯해 이런 친일파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위안부들이 자기들이 원한 것이었거나 자발적이었다고 말하고, 친일파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기회주의자적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원해서 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대에 끌려가 소속된 조선인들이 부유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속이 되어 포로감시원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에 전쟁 범죄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04년 최영국이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필자는 서두에서 일제는 수많은 한인을 군속으로 뽑아 그들의 침략 전쟁에 이용했다라며, 군속으로 일제가 한인 청년을 강제로 이용한 수는 일제하 전 기간 12만 6,074명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어떻게 군속에 끌려갔을까요? 일제는 한반도 내에서 군속을 모집했습니다. 군속이 되어 포로감시원으로 끌려갔던 문태복, 윤동현, 김완근 씨는 모두 학력이 높거나 어느 정도 지도급 인사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본 마을 지도자나 일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군속으로 보내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조선 청년들은 1942년 전반기에만 한반도에서 3,223명이 모집되었고, 부산에 있는 부산 서면 임시 군속 교육대에 모였습니다. 부산에 모인 조선 청년들은 이 포로 감시원이 되기 위해서 군인 치규와 전진훈이라는 정신교육을 받고 사격과 총검술 같은 군사교육도 받았습니다. 포로 감시원은 이 신분상 군속으로서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처럼 행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포로 감시원으로 끌려간 조선 청년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조선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 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포로 감시원으로 배속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던 이 자바 포로 수용소의 사례를 보면, 당시 일본군 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포로 약 8만여 명 중에 한 명의 감시원이 약 100명의 포로를 담당하면서 이동을 시켰고, 또 자바에는 네덜란드 민간인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 억류소를 설치해서 약 11만 명의 네덜란드인들을 감금했고, 그중 자바 억류소에 제2분소, 제4분견소에 있던 약 5,000명의 억류자들을 일본인 장교 1명, 하사관 1명, 그리고 한인 군속이 2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병사 15명이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시해야 할 인원의 수에 비해서 감시원의 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노동에 의한 포로 확대도 행해졌습니다. 일제는 전장 곳곳에 진지를 구축했고 비행장이나 이 철도를 짓는데 이 포로들을 이용했습니다. 포로들은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영양실조나 과로에 따라 심장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포로 감시원들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로 감시원이었던 홍종목 씨는 식량이 부족해서 구렁이나 들새를 잡아 먹기도 했다고 했고, 포로 감시원들의 복무 연한은 2년이었는데 하루쿠르 섬에서 근무했던 김완근 씨는 일한 지 2년이 되었으니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반죽음이 될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광복을 맞아 기쁨에 열광했지만 아직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남아있던 한인 청년들은 일본군과 함께 패전을 맞으며 전범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연합국 측은 포로나 주민을 학대하거나 전쟁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BC급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인 포로 감시원들이 전범이 되는 절차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법정에 줄지어서서 포로였던 연합국 측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피해를 진술하면 이 사람은 전범이 되었습니다. 문태복, 윤동현, 홍정묵 씨도 모두 손가락 지명 후 교수형이나 징역 20년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전범 재판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행해지면서 전범이 된 사람들 중에는 확실한 제명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감 생활과 출소 이후의 생활도 좋지 않았습니다. 윤동현 씨는 자신의 근무지였던 메단 형무소의 포로로 수감되었는데 식량도 부족하고 위생도 불량하고 이후 일본 도쿄 스가모 프리즌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족쇄를 채우며 5명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변종윤 씨는 총살형을 받았는데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이 사진과 편지를 보내면서 진정서를 요청했지만 허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 변광수 씨는 일제의 협력자 전범의 아들이라는 오병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청년들이 이 일본 도쿄 스가모 프리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됐고,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빼앗겼던 모든 주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일본군 그리고 이 군속에 대한 보호 입법을 마련하면서 일본인들은 석방하면서 과거 식민지국 백성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한인 청년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석방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인 청년들은 대부분 형벌을 다 집행하거나 아니면 가석방을 통해 출소되었고, 서류와 의복 그리고 극히 적은 경비만 받고 나왔습니다. 또 가석방된 청년들은 이 보호 감찰 때문에 귀국도 할 수 없었고, 윤동현 씨의 경우 이 주택 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요구했지만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방 후 이 B씨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 감시원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955년 4월 1일 한국인 B씨급 전범자 및 사형자의 유족들은 한국 출신자 전범자 동진회를 창립하였고, 이 단체는 사형자의 유골 송환 및 생활보호의 요청 그리고 국가 보상의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의 모든 보상 문제는 이 국가적으로 일괄 해결되었으므로 동진회 회원들에게의 보상은 일절 거절한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죄와 배상 책임은 연합국 측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1947년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제1한인들을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이때 스가모 프리즌으로 이동되었던 한일 청년들도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국은 재판이 진행되고 이 형벌을 집행할 때까지 한인 청년들을 한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역사를 잊고 또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점점 더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 가까이에 이렇게 아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